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향촌 질서 변화 들어가다 말았는데, 우리는 이제 조선 후기에 근대 태동기 사회 가운데 농촌에서 거대한 변화가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제 파워포인트로 이 그림을 한 판에 넣으려고 했는데 다 안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보기가 좀 불편해서 아예 그냥 칠판에다 따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따 다시 또 보여드리겠지만은 우선 저랑 칠판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 이 내용을 좀 잘 이해하십시오. 이 거대한 변화, 이게 조선 후기 사회를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야. 제가 잠깐 자리를 비울 테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딱 스톱시켜 놓고 여러분들도 노트에다가 이 그림을 잘 그려 놓으십시오. 알겠죠? 그러면 조선 후기 사회, 농촌 사회의 변화가 도시 사회로 어떻게 파급 효과를 미치는지를 잘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림을 그려 놓을 수 있겠죠? 자, 먼저 보세요. 이제 농촌에서, 지금 향촌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향촌에서. 원래 이 향촌을 지배하던 이 구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누굽니까? 옛날 사족이라고 불리던 자들이죠. 향촌 살림들이야. 여러분,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로 이 사족은 어떤 사람들이죠? 그렇습니다. 살림이면서 무엇에 기반을 두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들의 기반은 지방에 있는 서원과 향약이라는 조직을 이용해서 농민을 통제하고 향촌을 지배했더랬습니다. 기억나시죠? 또 이들은 뭐냐? 이들은 엄청나게 넓은 땅을 갖고 있는 지주이기도 했었어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들이 바로 뭐냐면 향촌의 지배 세력, 향촌 사족을 구향이라고 해. 올드 향이야. 알겠어요? 올드 지배 세력이에요. 구향.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제 경제에서 봤다시피 조선 후기 근대 태동기의 경제를 보면은 조선 후기에는 어때요? 농민 가운데 돈을 많이 버는 농민이 생겨나죠. 그죠? 넓은 토지를 경작함으로써 떼돈을 버는 농민을 뭐라 그래? 광장농. 그죠? 이들을 우리가 경영형 분농, 기업가적으로 넓은 농사를 지음으로써 큰 돈을 번 농민. 신부는 비록 농민이지만 어땠다? 돈이 부자의 정도가 양반 못지않은 큰 부자였다 이거야.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합법적으로 뭘 이용해서? 납속을 이용해서 신분을 상승해 올라가든지, 알겠죠? 아주 불법적인 방법들, 족보를 매입하거나 또는 족보를 이주하거나 하여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양반으로 뛰어 올라갔어요. 그래서 이들이 뭐냐? 자, 새로운 분홍층이 농촌의 새로운 양반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들을 뉴향, 신향이라고 해. 알겠죠? 그래서 이 새롭게 등장한 분홍층으로부터 성장해서 농촌에 새롭게 그 양반 신분을 획득한 이 신향이 이제 뭐예요? 우리도 향안에 이름을 넣어주세요. 잠깐. 이럴 때 이제 개념을 알아야 되죠. 향안 그럼 뭡니까? 맞아요. 유향소. 향청의 명단을 향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들이 향안에 이름을 끼워 넣습니다. 어떻게 끼워 넣느냐? 돈 주고 끼워 넣어. 누구한테? 수령이라든지. 또 수령 밑에 있는 누구야? 아전들. 향리들이죠. 그래서 이방, 호방, 예방 이런 육방 아전을 우리가 향리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수령이든지 관청에 있는 하급 관료, 지방 관청에 있는 하급 관료를 향리라고 했잖아. 이들을 매수해서 이거 봐. 그래서 신향과 관권이 결탁돼 있다라는 언어적 표현을 이해하겠어요? 알겠죠? 이 내용을 이해하고 있어야 시험 문제에 나올 때 1번 구향은 관권과 결탁돼 있어. 이게 뭔 소리야 하고 뭔 말인지 모릅니다. 틀린 얘기야. 구향은 관권과 결탁돼 있지 않았어요. 새롭게 양반 신분으로 신분을 획득한 누가? 신향들이 올드향, 구향과 싸웁니다. 그러기 위해서 때 이들이 말이야 수령한테 뇌물을 주거나 또는 관직을 사거나 또는 아전들한테 뒷돈을 주거나 해가지고 어때요? 향 안에 이름을 올리고 또 향임을 받고 알겠죠? 임원이 되는 거야. 향회의 임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도 끼워주세요 해가지고 말이죠. 향약의 운영에 이들이 참가해. 그래서 새롭게 부상하는 지방의 새로운 양반들을 뭐라고? 신향. 옛날부터 지방을 지배해오던 이들을 뭐라고? 구향.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지방에서 말이죠. 지방에서 이게 지금 지방이죠. 향촌에서 이렇게 구향과 신향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이 충돌을 뭐라고 하느냐? 향전이라고 한다. 말로 해보자. 뭐라고? 향전. 알겠어요? 그러므로 시험 문제 나올 때 이런 사연들이 나와. 이런 사연들이 말로, 언어로, 개념적으로 정리돼서 텍스트로 표현돼서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막을 알고 있으면 말이 어떻게 변하더라도 이건 아니야. 이건 맞는 말이네. 그래. 우리가 설명을 할 때 관권과 결탁돼 있는 애들은 신향이라고 그랬어. 구향은 관권과 서로 적대적인 관계야. 알겠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관계를 잘 이해하시라. 알겠어요? 옛날 구향은 관권과 서로 견제하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이들과 결탁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이들이 신분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또 지방에서 새로운 신향으로 부상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매수하고 이들을 구워 삶았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그 신향과 분홍층과 결탁하지 않을 수가 없었죠. 자, 여러분, 이렇게 농촌 사회가 급격히 변하고 있었다. 알겠어요? 경제력의, 농민들의 경제력의 향상이 결국은 농촌의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알겠나요? 특별히 이제 이렇게 되면 어때요? 관권이 다시 강화돼요. 수령이나 향리의 말발이 세집니다. 알겠죠? 옛날 구향이 지배할 때는 말이야, 수령 별 볼일 없었어요. 수령도 누구 눈치 봐야 돼? 유양소나 향회의, 그러니까 지방 약정, 부약정, 이런 사립 양반, 이런 놈들의 눈치를 봤었는데, 이제 새로운 견제 세력인, 알겠어요? 향촌, 사족, 구향을 견제하는 새로운 세력이 등장함으로써 이들과 결탁됨으로써, 그래, 안 그래? 예, 새롭게 관권이 더 강화되고, 분홍은, 그죠? 신향은 관권과 결탁돼서 구향과 충돌을 벌이는데, 이 충돌을 뭐라고? 향전이라고 한다. 개념. 됐습니까? 이걸 이해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지주라고 할 때 이 지주는 뭐냐? 지주는 옛날에는 이렇게 사족이 바로 지주였죠. 근데 이제 뭐야? 이들도 새롭게 지주계층으로 등장했다 이거야. 어쨌든 구향 출신 지주든 신향 출신 지주든 땅을 많이 갖고 있는 자, 우리가 그래서 뭐라고 그랬나요? 그래, 지주 전호제가 조선 후기에 일반화되었다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18세기 후반 이후가 되면 지주 전호제가 일반화됐다라고 했는데 그 말이에요, 지금. 자, 이렇게 옛날 사립 양반들이 땅을 갖고 있는 경우건 새롭게 농민 가운데 부자가 돼서 분홍으로 성장해서 양반 신분을 획득한 이 신양들이 지주가 됐건 이렇게 지주들이 땅을 다 차지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뭐냐? 자영농은 몰락하고, 이 경우 어때요? 자기 땅을 갖고 있는 자영농은 거의 다 몰락하고, 거의 대다수 농민은 뭐가 됐다? 소작농이 되거나, 아니면 대다수 농민은 소작농이 되거나, 아니면 땅을 뺏겨버리고 임노동자로 전락하고 말았다. 알겠죠? 그래서 머슴이 되거나, 이 머슴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고공이라고 해요. 말로 해보자. 뭐라고? 고공, 머슴, 고공, 또는 뭐 일용노동자,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말이죠, 이들이 농사를 짓는데 이제 이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뭐냐면, 이 다른 점은 이 사람들은 소작농이잖아요. 소작농은 뭐야? 소작농 같은 경우 이거 보세요. 지주가 이들한테 소작을 줘. 야, 내 땅 농사 좀 지어 먹어라. 대신 네가 반띵해야 돼. 반은 나한테 바쳐야 돼. 이거 뭐야? 지대라고 그랬죠. 이거 소작료를 뭐라고 그래? 지대라고 했잖아. 2분의 1씩 지대를 내는 게 일반화됐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지대가 소작 농민이 지주한테 내는 것을 지대, 소작료라고 하고, 자, 그런데 보세요. 이렇게 임노동자를 고용해서 농업 노동자로 사용하는 경우는 뭐냐? 이 사람들은 여기에 고용됩니다. 고용. 알겠어요? 그래서 고용돼 가지고 뭘 받아? 임금을 받습니다. 임금을. 알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고용해. 그러면 지주는 이들한테 뭘 줘요? 임금을 줘요. 품삯을 주는 거야. 머슴을 고용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뭐라고? 하루하루 품삯을 지급하는 이런 관계로 바뀌었다 이거야. 토지 경작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경작하는, 이것 때문에 뭐가 나타납니까? 광작이 나타나죠. 광작. 그래 안 그래? 이렇게 소작제로 토지를 운영하는 경우도 있고, 넓은 땅을 소작을 주지 않고 지주가 직접 대토지를 임노동자를 고용해서 경작하는 이런 광작의 형태, 또는 이것을 뭐라고? 경영형 분홍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는 형태가 나타났다 이거야. 이렇게 돈을 많이 번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래 안 그래?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농업 노동자가 있긴 하지만 이들이 농사만 지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이제 어디로 나가요? 도시로 나가요. 자, 보세요. 농촌 인구가 도시로 나왔다. 이 말을 우리가 멋있게 표현하자면 이촌 향도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죠? 이촌, 이사할 때 있잖아요. 농촌을 떠나서, 알겠죠?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향한다. 이런 말이죠. 자, 이렇게 농촌 인구가 도시로 나가면, 알겠어요? 그들이 도시에 와서 뭐 하냐? 상인이 되거나, 그래서 뭐가요? 난전 상인들의 수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상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가 어마어마하게 늘었다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뭡니까? 이들이 이제 수공업에 종사하거나 물건을 만드는 사람, 대장간에 취직한 사람, 알겠어요? 그죠? 또 바구니를 만드는 사람, 또는 뭐 갓받침 밑에 가서 여러 가지 이제
피역을 만드는 사람, 이 별의별 사람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왜 이렇게 조선 후기에 물건 만드는 일이 많이 필요해졌느냐? 옛날에는 이들이 농촌에 있을 때는 말이야, 자기가 필요한 물건을 농사 지으면서 스스로 자급자족 했었는데, 도시로 나오면 어때요? 먹을 거 쌀부터 다 사서 뭐 입고 먹고 쓰고 해야 돼. 그러다 보니까 어때? 자연히 그 상품의 소비가 증가하게 됐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인구는 즉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한다. 인구 이동이란 뭐냐? 소비의 이동이다 이거야. 인구가 많이 늘었다, 소비가 는 겁니다. 인구가 많이 늘었다, 노동력이 증가한 겁니다. 알겠죠? 그런데 인구가 줄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때요? 인구가 점차 줄고 있죠? 인구가 준다는 것은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노동력이 부족해진다? 상품 수요가 부족해진다. 뭐부터 부족해질까? 분유 안 사 먹습니다. 애기를 안 낳는데 무슨 분유가 팔리겠어요? 그래 안 그래? 유모차도 안 팔립니다. 기저귀도 안 팔립니다. 유치원도 점점 줄어듭니다. 초등학교 입학생도 줄어듭니다. 가방도 안 팔리겠죠. 크레파스도 안 팔리겠죠. 이런 연쇄적인 파급 효과가 나타난다는 이거야. 알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학에서 인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인구라고 하는 것은 노동력과 함께 상품의 소비와 관련돼 있다. 다시 합니다. 농촌에 있던 농민들이 인구가 그죠? 임노동자로 전락함으로써 소작농의 지위를 잃고 임노동자로 전락함으로써 왜 소작농의 지위를 잃는다고? 광작이 시행됨으로써. 알겠어요?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내가 직접 경작할 거야? 아니면 내가 마름을 시켜서 머슴을 고용해가지고 내가 직접 농사 지을까?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결국은 땅에 붙들려 있던 농민들이 땅을 잃고 도시로 뛰쳐나와서 도시에 나와서 뭐냐? 임금 받고 일하는 임노동자가 되거나. 됐죠? 그들이 임노동자가 돼가지고 상업에 종사하면 상인이 되고 수공업에 종사하면 수공업자가 되고 광산 가서 여러분 점촌 기억납니까? 은점이나 금점이나 동점이나 이런 데 가서 이제 광물질을 캐내면서 이렇게 품삯을 받는 그런 광산 노동자로 변화되기도 하더라. 알겠죠? 이렇게 도시 일용 노동자로 지게꾼이 되거나 알겠어요? 이렇게 됨으로써 결국은 뭐냐? 조선 후기 상고업 발달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거야. 그러므로 농촌에서 이러한 변화가 지주전호제가 알겠어요? 지주전호제가 일반화됐던 지주전호제가 광작제로 바뀌고 알겠죠? 이렇게 바뀌면서 또 알겠어요? 농촌에 있던 인구들이 도시로 대거 나오면서 조선 후기 도시의 상공업 발달을 촉진하는 중요한 변화를 가져오게 되더라. 연쇄 반응을 알겠죠? 마치 핵 융합 반응처럼 이 관계 알겠어요? 이 연쇄 반응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림으로 잘 그려두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그런 그림들이 이제 쭉 나오고요. 다 알겠죠? 자, 그 다음에 향촌 사회 변화. 우리가 말로 표현할 때 이걸 어떻게 보느냐? 사족 중심의 향촌 질서가 변화했다. 여러분 보세요. 사족 중심의 향촌 질서가 변화했다. 알겠죠? 자, 가족 전체가 양반 가문으로 행세.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러니까 조선 전기 같은 경우는 양반이 뭐라고? 문관, 무관, 관직자만을 양반이라고 했는데 조선 후기에는 이제 사족 전체가 양반 가문으로서 행세를 하고 양반 신분이 세습되고 그것을 문서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뭐예요? 족보입니다. 여러분, 족보를 연구하고 족보를 만들고 하는 학문을 뭐라고? 보학이라고 그래. 말로 해보자. 보학. 알겠어요? 그래서 보학이 발달해요. 족보와 관련된 학문을 뭐라고? 보학. 또 이제 어떻습니까? 양반 위주의 사회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서 주자 가래와 같은 예법을 중시하고 예법을 학문적 차원으로 승화시켜. 우리가 말이야 중국 놈들이 우리나라를 일컬어서 뭐라 그래요? 동방 에이지국 그러죠. 근데 그 중국 애들에서 중국 놈들이 주자가 만든 주자 가래 아닙니까? 원래 예법이 중국에서 만들었는데 중국보다 훨씬 더 예법을 잘 따지고 엄격하게 적용하고 중국은 이미 한물 가버렸어요. 유행이 지난 예법인데 조선은 그것을 더 발전시켜서 아닙니다. 인사할 때는 허리를 얼만큼 굽혀야 됩니다. 임금한테는 몇 번 오고 물러나서 또 몇 번 오고 물러난 뒤에는 허리를 얼만큼 굽히고 이런 것도 그냥 너무나 세밀하게 디테일하게 요구되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그냥 사시는 언놈들이 학을 띄어. 아이고 조선 가면 그놈 뭐 예법 지키느라고 말이야. 역시 쟤들은 군자의 나라야. 동방 에이지국이야. 이럴 정도로 예법이 발달했고요.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지난 시간에 조상에 대한 제사도 원래는 평민 같은 경우는 그냥 부모 제사만 지내거나 조금 하급 관리는 할아버지 제사까지 지내거나 이랬는데 조선 17세기에 와서는 4대조를 지내라.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까지 제사를 지냈는데 이게 예법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법을 강조해서 알겠어요? 김장생 때는 예학이 발전했어요. 김장생, 정구 이런 사람에 의해서. 그래서 보학과 함께 예학이 발전한다. 알겠죠? 예학과 보학은 바로
사족 중심의 향촌 질서를 강화하기 위한 그런 학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금록 중앙에 있는 양반 명단이고, 향안, 성균관 명단이죠. 향안은 성균관 명단이고, 향안은 시골 양반 명단이에요. 이렇게 양반 명단은 뭐냐? 예, 신분 확인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향촌 주도권 장악의 근거이고, 또 하나는 어떤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잘했습니다. 세금을 내지 않는 자의 명단이기도 해. 양반 신분에 올라가면 군역이 면제되잖아요.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렇게 양반이 되려고 농민들이 길을 쓰고 양반 신분을 획득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몰락 양반이 있다고 그랬어요. 몰락 양반은 전호나 임노동자로 전락하거나, 그럼으로써 양반은 권위가 떨어져서 결국 몰락한 양반을 우리가 잔반이라고 했습니다. 잔반이라고 하죠. 알겠죠? 잔반. 자, 그래서 군현 중심의 농민 지배의 한계를 느낀 양반이 힘이 이제 점점 없어지다 보니까 거주주의 중심의 촌락을 당리로 동약을 실시하고, 그래서 그 향약을 발전시켜서 동네 단위로 그 향약을 만들어서 동약해가지고 내가 이 동네에서 양반으로서 대빵이야 하면서 말이야 자기의 지위를 계속 강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동종 마을과 같은 친척끼리 마을을 구성하고 문중 중심으로 서원을 통해서 농민을 지배하거나 사우, 여러분 이 사우는 뭐라고 그랬죠? 가짜 서원이라고 그랬죠? 원래 서원은 유교적으로 명망이 있는 명유나 거유, 명현, 알겠어요? 이런 현자나 아주 위대한 학자들을 공자와 함께 문묘에 배양하고, 그리고 제사를 올리고, 알겠어요? 이렇게 성리학적으로 업적이 있는 그런 유학자들을 기리는 제사를 올리는 것이 바로 서원인데, 나중에는 진해 할아버지를 모시는 그런 가짜 서원들이 만들어졌어. 이 가짜 서원을 뭐라고 한다? 사우라고 한다. 말로 해보세요. 뭐라고? 사우.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분홍층 나왔죠. 분홍. 이 분홍층입니다. 이 분홍층이에요. 신향. 대부분 평민과 천민 가운데 재산을 많이 모은 자. 그죠? 분홍의 지위 강한 노력. 보세요. 돈을 많이 가진 이들은 정부 납속책, 정부가 관직을 팔았으니까, 또는 뭐야? 향직을 누구한테 돈 주고, 애라한테 돈 주고 샀어. 그래서 결탁관계야. 이해할 수 있겠죠? 신분 상승의 길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농민이었다가 이들로부터 납속이나 향직을 매입함으로써 새로운 농촌의 지배 세력인 새로운 양반이 됐다는 의미로 뭐라고? 신향, 뉴향이야. 오케이. 종래 향촌 사족이 담당하던 이 종래 향촌 사족을 뭐라고 그랬죠? 구향이라고 그랬죠? 구향. 그죠? 정부의 부세 운영, 세금 운영에도 우리도 향에 참석할까요? 우리도 세금을 뭐 좀 더 내게 해주세요. 뭐 좀 덜 내게 해주세요. 이것 좀 조정해주세요. 이렇게 정부 부세 운영에 적극 참여했다. 왜? 이들하고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수령과 향리랑 신양들이 서로 짝짝꿍이 맞아서, 알겠어요? 이렇게 세금 조정에도 참여했다 이겁니다. 수령이나 향리와 타협하고 상당한 지위를 확보했다.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긴다고? 구향과 신양의 충돌이 생기더라. 이걸 우리는 향전이라고 했다. 끝. 다 봤죠? 그 다음에 여러분 중소지주층은 소작제로 경영을 했었고요. 몰락 양반이나 중인층보다 윤택한 생활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 양난 이후에 다 봤습니다. 세금 제도가 개편됐는데 내용 다시 한번 머릿속으로 정리. 전세는 뭘로? 영정법. 공담은 무엇으로? 대동법. 군역은 무엇으로? 귀족법. 잘했어요. 몇 번씩 지금 했으니까 여러분들 머릿속에 완전히 박혀 있어야 돼. 알겠죠? 여러분 우리가 공무원 시험 볼 때 생각해 보세요. 1분에 한 문제씩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다 읽을 시간이 없어요. 쫙 보고 답이 그냥 딱딱딱 눈에 들어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선생님이 반복해주고 다시 해주고 또 해주고 강조하고, 알겠죠? 파워포인트로 보여주고 실판에 판사에서 보여주고 교재로 다시 한번 해주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 눈에 빨리 익히고 머릿속으로 이해하고 계산을 굴려서 하려면 시간이 다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이건 답이네. 이런 용어가 나오면 이건 뭐랬어. 이렇게 감각적으로 잽싸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역량을 배양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농민의 불만이 자꾸 쌓여간다. 이거 세금 깎아준다고 하더니 제스처만 깎아주는 척만 하고 실제로는 뭐야 이거 완전히 다시 우리한테 덤태기 씌우잖아 하면서 말이야 농민들의 불만이 커졌어요. 안 되겠다. 정부나 양반들이 세금을 깎아준답시고 하는데 그들을 믿을 수가 없어. 이제 뭐냐? 우리 스스로가 자구책을 구하자라고 해서 농민들이 이제 뭐예요? 농업 경영을 합니다. 어떻게 경영했어요? 기업식 경영을 했다고 그랬죠? 왜? 한 사람이 넓은 토지를 경작하는 게 가능해졌으니까. 노동력 절감으로. 뭘 통해서 노동력이 절감됐나요? 이양법을 통해서, 견종법을 통해서. 그죠? 자, 이러다 보니까 상품 작물을 재배한다든지 농업 경영 방식을 광작으로 바꿔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넓은 토지를 경작해서 기업가적인 농업을 통해서 부자 농민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 됐죠?
기타 농업을 하면서도 상업이나 수공업에 종사하기도 하고 또 뭐야? 몰락해버린 농민들이 도시에 나가서 도시와 또 광산의 임노동자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대다수 농민은 작은 규모 자영농이거나 영세소작농이었는데 그나마 땅이 없는 농민을 이렇게 어때요? 결국은 뭐냐? 도시에 나가서 우리 살 길을 찾아야 되면서 이렇게 이러다 보니까 역시 인구 이동이 조선 후기에 상공업 발달에 기여하게 되더라. 됐죠? 자, 보십시오. 양반 지주와 서민 지주. 지금 칠판에 있는 이 내용을, 이 지주를 둘로 나눠보자면 하나는 원래 양반 지주인 사족 출신 지주와 그 다음에 서민 지주인 신양 출신 지주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어쨌든 신양 출신 서민 지주는 농지를 확대하고 영농 방법을 개선해서 돈을 많이 벌더니 공명첩이나 족보를 매입해가지고 양반 신분으로 상승해서 군역과 지배층 수탈을 방지하고 결국 뭐요? 양반이 돼야 군포도 안 내고 그죠? 또 정부나 지배층 수탈을 막을 수가 나도 양반이 되면서 세금 안 내니까 그래서 경제활동의 각종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서 신분 상승을 했었다. 됐나요? 그 다음에 보세요. 요건 지금 여기에 대한 설명이야. 임노동자. 여기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이 임노동자들은 그 뒤 어떻게 됐노? 아까 칠판에 설명한 내용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는 겁니다. 대다수 농민이었는데 임노동자로 전락해가지고 이거 보세요. 예, 그 어떤 사람은 분농이 경영하는 어디에 농장에 고용돼서 임노동자로 품팔이로 머슴으로 전락하게 된다. 근데 매일매일 품삯을 주는 게 아니야. 1년 단위로. 여러분 이제 그 동백꽃에 점순이하고 그래 안 그래 주인공하고 관계가 그렇잖아요. 주인공은 소작농, 그죠? 그러니까 이런 노동자인 것 같아요. 머슴의 머슴집 아들이고 점순이는 지주가 아니라 지주의 대리자. 대규모 토지를 경작하려면 지주가 직접 못하니까 집사처럼 말이야. 머슴을 관리하는 사람을 시켜요. 둬요. 이들을 뭐라고 그러냐면 마름이라고 그래. 마름집 딸이었죠. 그래서 묘하게 신분적인 사관계가 있는데 남자 주인공을 점순이가 좋아해. 그래가지고 그 뭡니까? 뭐 고춧가루 먹여가지고 그냥 닭싸움 시켜가지고 닭 두들겨 작대기로 두들겨 패가지고 닭을 죽였는데 점순이가 너 안 잃을게 나 좋아할게요? 이렇게 하면서 은근히 둘이 이렇게 짝짝꿍 얼레리꼴레리 하잖아.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조선 후기에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간접적으로나마 볼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 범범하고 동백꽃 김유정의 작품이 두 가지 있는데 되게 헷갈려. 근데 하여간 아마 동백꽃 같아. 동백꽃에서 둘이 뭐 뒹굴었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읽었을 거야. 전부 다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니까. 그 다음에 16세기 중엽 부역제가 해이해져서 그렇죠? 국가에서 필요하는 노동력을 사서 해야 되는데 이들한테 뭐예요? 품삯을 주고 국가가 이들한테 품삯을 주고 성을 쌓기, 도로공사하기 이런 것들에 고용했다 이거야. 오케이 이해하시겠나? 그래서 이렇게 광작 때문에 토지를 잃고 쫓겨난 그래서 임노동자가 된 이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자기 살 길을 찾음으로써 알겠어요? 역시 산입에 거미줄 치지 않는다 이런 말 있죠? 이렇게 조선 후기 오히려 경제나 산업 발달을 촉진시키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변동이 심하면 사회가 변화가 심하면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그러니까 안정됐을 때는 편안한데 변화가 심하면 되게 불안해요. 사실은 불안한 가운데 비약적인 발전이 있는 거야. 우리가 이제 역사 발전을 보더라도 말이에요. 중국의 역사를 보면 어떻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도 대혼란기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춘추 전국시대 알겠어요? 난장판이었죠. 그러나 그 변화가 심한 춘추 전국시대에 중국은 학문도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생산력도 비약적으로 늘고 알겠어요? 철제 농기구가 사용돼서 말이야 생산이 크게 늘고 역시 상공업도 발전합니다. 마찬가지야. 당말 5대 식국 시대도 역시 변화기에 대단히 그 사회 변동기에 그 변화를 이용해서 출세한 사람도 많고 새로운 사회의 틀이 잡히게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변화가 많은 사회는 그만큼 기회가 많은 사회야.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조선 후기 사회는 이런 농민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나 신분 상승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지만은 또 한편으로 뭐라고? 되게 불안한 사회였다. 알겠어요? 지배층은 농민 수탈이 심화되고 그렇습니다. 농촌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죠. 특히 이제 지금은 19세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농민 의식이 향상되더라. 여러분, 우리가 문화에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이제 농민 의식 향상에 기여한 게 서당에서 농민들이 교육을 받았어요. 우리도 돈이 있어 자식만큼은 글을 알게 해야지 하면서 말이에요. 농민들이 이제 서당에 자식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전국에 수천 개의 서당이 생겨가지고 알겠어요? 거기서 농민들한테 공부를 가르치고 글을 알게 됐고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한글이 보급돼서 한글 소설이 널리 읽혔어. 근데 그 한글 소설은 내용이 뭐야?
최초 한글 소설인 홍길동전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축첩제도랄지 서자와 얼자를 차별하는 이런 신분 차별에 대한 반발이 그런 의식이 담겨 있죠. 이런 한글 소설을 통해서 농민들도 의식이 깨어 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조선 후기에 농민의 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 것은 바로 장시의 발달이에요. 5일마다 열리는 지방 장시가 무슨 역할을 했겠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장사 하고 물건 사고 하는 그런 시장으로서 구실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장터에 가보셨나요? 지금도 이제 그 5일마다 열리는 전통 시장이 시골에 가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선생님 어렸을 때 이제 엄마 손잡고 시장에 가면은 나 지금도 우리 와이프하고 이렇게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 절대 같이 가기 싫어합니다. 왜냐? 뭐 이렇게 쓸데없이 여자들은 말이야 이것저것 들여다보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만져보고 사지도 않을 거면서 너무 짜증나. 그러니까 절대 안 가. 시장 같은 거 안 따라가려고 그래. 어렸을 때는 근데 되게 재밌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어른이 돼가지고 호기심이 많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엄마하고 똑같은 호기심을 가지고 엄마가 궁금해하는 거 같이 궁금해하고 또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다니면서 엄마 떡 사줘, 엿 사줘 하면서 말이야. 시장 가면은 새로운 것들, 호기심 나는 것들을 구경도고 강아지 새끼들 또는 뭐 병아리들 이런 것들 들여다보고 이런 즐거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들한테 하나도 눈이 가지 않습니다. 그냥 빨리 좀 갔으면 대충 사고 빨리빨리 살 거 사고 갔으면 이래가지고 맨날 싸워 나가면 그러니까 되게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도 되게 그러실 겁니다. 남자들의 성향이 그래요. 이게 이제 어디서 온 거냐면 여자들은 주로 채집 경제에서 이렇게 옛날 원시대부터 채집 경제 그러니까 주로 나무 열매 따고 또는 식물 채집을 하려면 많이 비교해보고 좋은 거 고르고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남자는 뭐야? 사냥입니다. 남자는 앞만 보고 뛰는 거야. 알겠어요? 적이 있나 없나, 짐승이 있나 없나, 저놈을 잡을 수 있나 없나 이러다 보니까 남자는 동적이고 여자는 뭐예요? 굉장히 채집, 수집, 그리고 관찰, 비교, 분석 이런 것들 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이렇게 사회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의 그런 쇼핑 심리를 이렇게 분석하는 그런 글이 있는데 하여간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얘기는 뭐냐면 장시가 말이에요. 장시가 시장에 가면은 사람들이 물건을 그냥 바로 사고 팔고만 하지 않아. 거기서 별의별 수다를 다 떨고 말이죠. 우말에 누구 장가 간대. 근데 신부가 뭐 어떻대. 신랑이 또 뭐를 해왔대. 신랑이 신부 집에 뭘 해줬대. 별의별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공유되겠어요? 정보가 공유돼. 그러므로 조선 후기에 특히 18세기에 전국적으로 천여 개의 장시가 생겨났는데 이 장시는 전국을 하나로 묶어주는 네트워킹이 됐어요. 네트워크가 형성됐어요. 오늘날 우리는 컴퓨터에 들어가서 인터넷이잖아. 컴퓨터의 망 속에 들어가면 넷이 망이잖아. 원래 망. 그래 안 그래? 그물 망자잖아요. 그런데 조선시대에는 그물이 시장에 형성됐어요. 알겠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장에 가야 비로소 정보를 얻을 그러니까 뭐 살 거 없어도 시장에 갑니다. 우리가 이제 속담에 지게 지고 시장에 따라간다. 농사 지려고 그 지게다가 걸음 짊어지고 논에 가야 될 놈이 말이야. 시장 가는 이유는 뭘까요? 시장 가면 정보가 있기 때문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호기심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했던 조선 후기의 장시가 그러니까 시장이 5일마다 열리는 5일 정기시가 농민의 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이겁니다. 알겠죠?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조선 후기 민중들의 의식을 특히 농민들의 의식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 알겠죠? 자, 그러나 19세기 농민들은 불쌍했습니다. 재난과 질병이 만연했고요. 전국적으로 수재민이 생겨서 1820년대 특히 콜레라가 또 만연해가지고 그 당시 콜레라 걸리면 전부 다 죽습니다. 이제 누굽니까? 다산 정약용이 써놓은 그 당시의 시라든지 그 당시 글들을 보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병들어서 죽는 사람이 콜레라에 걸려서 죽는 사람이 많았는지 길에 시체가 이렇게 쌓여있고 질비할 정도였다고 하니까 얼마나 비참한 생활을 했는지 우리가 상상이 가죠. 더구나 이제 이양선이 출몰하고요. 그렇습니다. 눈이 파랗고 온몸이 털복숭이인 알겠어요? 그런 놈들이 샬라샬라 하면서 이상한 놈들이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서양 세력, 서양 제국주의 침략 세력의 출몰에 사람들이 이제 위기의식을 크게 느끼고 민심이 불안해졌어요. 화적이 되거나 농민들은 또 수적이 되거나 그래서 토호나 돈 많은 상인들을 공격하는 화적, 그 다음에 좋은 선 주로 물에서 배를 공격하는 수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회가 불안하고 사회가 혼돈 속으로 빠져들자 야, 이 세상은 좀 있으면 망할 거야. 그리고 새로운 사회가 차려진대. 옛날 정감록에서 그랬어 하면서 정두령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새로운 그 사회를 계룡산 아래에다가 새로운 사회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정감록이 유행했어요. 이렇게 정감록이나 비익이나 도참신앙을 이용한 애연사상. 애연사상은 풍수지리와
애연 사상이 결부된 것을 우리가 도참신앙 그러죠. 어디에 집을 쓰면 명당 자리에 집을 지으면 후대에 발복할 것이다. 또 명당 자리에 무덤을 쓰면 3대 안에 영의정이 한 명 나올 것이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어디 어디라는 장소와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애연, 이 두 가지가 결부된 걸 뭐라고? 도참설이라고 해요. 알겠죠? 묵격신앙이라든지 미래세계를 관장한다는 미륵불이 와서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이다라고 하는 미륵신앙이 크게 확장되었다. 알겠죠? 기타 이제 서양 학문, 천주교가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전래됐어요. 원래 서학은 명을 왕래하는 사신들에 의해서 중국에서 들어왔습니다. 17세기의 외란 후에. 알겠죠? 그런데 나중에 18세기가 되면은 주로 정약용과 같은 정약종, 정약전, 정약용 이런 사람들이 남인 신학자들이죠. 이들에 의해서 비로소 천주교를 믿기 시작했다. 신앙으로 신봉하기 시작했다. 알겠죠? 그런데 천주교가 왜 사교로 규정을 당하고 왜 탄압을 받게 됐느냐? 탄압받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 제사를 거부했기 때문이야. 여러분 지금도 기독교도 그렇고 천주교도 그렇고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 여호와죠. 그 하느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사만 지내는 겁니다. 천주교는 특히 예수님의 제사를 중시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다 이렇게 그 예수님의 최후 만찬을 봤을 겁니다. 12제자들을 다 앉혀놓고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을 하면서 이것은 내 피다 하면서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이것은 내 몸이다 하면서 그 밀떡을 먹죠. 빵을 먹죠. 그래서 이 그 포도주와 이 빵의 의미를 되새기자 하면서 지금도 일요일마다 성당에 서는 게 미사야. 그러니까 미사는 뭐냐? 예수의 그 마지막 만찬을 기념하는 거죠. 그러니까 맨날 가서 어때요? 신자들이 가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 하면 신자들이 신부님이 그리스도의 몸 하면서 그걸 줍니다. 이 뭐라고 그러죠? 그 밀떡을 주죠. 그러면 아멘 하면서 받아서 먹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돌아가시면서 이 빵은 내 몸이요, 이 포도주는 내 피다. 포도주는 신부님이 앉아 혼자 먹어. 그러고는 알겠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예수님의 제사를 기리는 게 미사예요. 그리고 나머지 다른 신들, 잡신들의 조상신이라도 섬기면 안 돼. 알겠죠? 하느님의 아들, 오직 한 분이신 하느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제사만을 믿는다. 제사만을 지낸다. 이런 거야. 그래서 천주교가 제사를 거부하자 결국은 사교로 규정하고 이런 우라질 놈들 조상도 몰라보다니 이런 짐승만도 못하는 놈에서 말이야 천주교를 탄압하게 되는 거죠. 주로 시파가 정조 때 남이 시파 또는 노론 시파 이렇게 시파 그러니까 그 사도세자의 죽음을 옹호했던 사람들이 시파고 알겠어요? 사도세자의 우호적인 사람들이고 벽파는 뭐냐? 정조 아버지인 사도세자를 죽음으로 이르겠던 사람이 벽파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벽파들이 집권할 때는 천주교에 대한 탄압이 엄청 심했어요. 그러나 주로 남인 시파, 특히 정약인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그랬죠. 이런 사람들이 정조 때 집권할 때는 천주교에 관대해가지고 천주교가 많이 확산됐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주로 또 뭡니까? 안동김씨 때는 천주교 탄압이 완화되고, 그죠? 풍양조씨 때 탄압이 가중되고, 안동김씨 때 완화되고, 우리가 이제 왕으로 말하면 정조 때 많이 완화되고, 나중에 순조 때 노론 벽파가 집권하면서 신유박해가 일어난다. 알겠죠? 신유박해 이외에도 뭐예요? 병인박해 때, 흥선대원군 때는 무려 8천여 명의 순교자가 날 만큼 순교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천주교는 평등사상이나 내세사상이나 이런 것들이 백성들한테 크게 공감을 불러일으켜요. 자, 사람은 누구나 다 천주님 앞에서 평등하다라는 것이 어때요? 불평등에 시달리고 억압과 착취와 수탈에 견디다 못한 백성들이 그런 세상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그런 세상에 한번 가봤으면 좋겠어. 죽으면 간댄다 하니까 어때? 죽어도 좋아하면서 목을 기꺼이 내놓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순교자가 이렇게 많이 난 거야. 알겠죠? 얼마나 착취와 억압과 수탈에 시달렸으면 죽더라도 천당에 가겠다. 알겠어요? 이런 내세 사상에 많이 공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죽어도 좋아하면서 말이야 교세가 점점 확장되더라. 알겠죠? 자, 이렇게 서학이 만연하자 우리의 전통을 강조하는 동학이 또 등장합니다. 서학에 대한 대항으로서 동학이죠. 우리가 이제 동양의 음양 오행설에 의하면 선은 음이고 동은 양이야. 그러니까 서학이라고 천주교를 서학이라고 규정했잖아요. 이 서학, 음을 이기려면 양학, 동학이 나타나야 돼. 그래서 동학을 만든 겁니다. 서학을 음을 동학, 양으로 누른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동학이 발생했는데 경주에 잠반 나왔잖아. 잠반인 최재우가 1860년 동학을 창시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동학은 뭐냐? 유교, 불교, 도교, 또 민간신앙까지
그래서 주술이나 부적을 중시합니다.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동학 농민운동 때 얼마나 웃기냐면, 야, 너네들 이 부적 갖고 다니면 외놈들이 쏘는 총도 다 피해간다 해가지고 부적만 믿고 달려가다가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지했는지 알만하죠? 시천주와 인내천, 사람이 곧 하늘이다 라는 이런 사상을 강조. 결국 이것도 이제 인내천이라든지 평등 사상은, 예, 동학도 천주교 사상 가운데 평등 사상의 일부를 받아들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죠? 초대 교주인 최재우가 혹세 무민의제로, 야, 너 임마 왜 세상을 현혹하고 백성들을, 민자가 백성민이죠, 무당의 마음으로 현혹하느냐, 이렇게 해서 혹세 무민의제로 최재우를 처형합니다. 그러나 이대 교주인 최시영 때 교세가 더욱 확장. 왜냐? 동학의 경전인 동경대전, 또 동학의 찬송가 마찬가지로 포교형 가사집을 용담유사를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동학이, 경상도에서 출발한 동학이 충청, 전라, 삼남지방뿐만 아니라 강원도, 경기도까지 확산됨으로써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왕창 많아지더라. 이 많아진 동학의 교세와 농민들의 세력이 결집돼서 1894년 드디어 전봉준의 깃발 아래 동학 농민운동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폭발한 겁니다. 그 다음에 농민은 특히 19세기가 되면은 이렇게 안동 김씨, 풍양 조씨, 이건 뭐라고 그랬죠? 외척 집단의 타락한, 그죠? 타락한 문벌 정치를 말해요. 알겠죠? 타락한 문벌 정치를 우리가 세도 정치라고 하더라. 그래서 삼정문란이 이루어집니다. 삼정문란이란 뭐냐? 전정의 문란, 토지세의 문란이죠. 군정의 문란, 군포 내는 것에 따른 문란이죠. 군정입니다. 군정. 그 다음에 환곡의 문란, 춘대 춘합제도가 문란해져서 높은 이자로 고리대업으로 변질됐어요. 전정의 문란, 군정의 문란, 환곡의 문란, 이런 삼정문란을 정부가 시정해 준다고 삼정이정청을 설치했지만 말짱 꽝이야. 알겠어요? 이름만 있었지, 예, 그 제대로 되지 않았고 암행어사를 파견했습니다. 그러나 역시 미봉책에 불과했다. 농민들은 에라이 시장 못 살겠다 하면서 도적이 되자, 아니면 산에 가서 화전민이 되자, 유랑민이 되자, 세금만큼 못 내게 다 도망가 버렸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농민의 토지 이탈, 농민의 유망, 이렇게도 얘기하죠.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농민들은 또 어때? 그래도 못 도망간 사람들은 저항합니다. 개깁니다. 우리 못 살겠어요. 제발 좀 그만 뜯어먹으세요. 이렇게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것을 뭐라고? 소청, 탄원서 올리는 거죠. 탄원서. 그죠? 벽서. 요거는 뭐야? 요거는 뭡니까? 요즘 같으면 이제 익명의 항의문을 올리는 거죠. 항의, 벽서나 괴서. 알겠어요? 우리 고장 사또순 날도둑 같은 놈이야 하면서, 날도둑 같은 놈이 하면서 말이야, 사또를 비방하거나 이것들을, 여러분들 그 드라마나 영화 보면 활 이렇게 쫙 쏴가지고 그냥 탁 하면 활에다가 글자 써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든지, 벽에다가 몰래 밤에 이렇게 벽보를 붙여놓고 도망가는 거. 알겠어요? 대자보 붙여놓고 도망가. 이게 벽서입니다. 괴서나 벽서. 그러나 이런 소극적인 저항 말고 적극적인 저항도 있었다. 이게 바로 뭐냐? 농민봉기, 즉 밀란의 형태로 나타났다. 최초 누구라고? 홍경래. 그죠? 특히 홍경래의 나는 서북지방에 대한, 예, 지역차별이 원인이 됐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특히 또 홍경래는 뭐냐? 신분적으로 잔반 출신이었다. 그래서 동학을 창시한 최재우, 예, 밀란의 선구자인 홍경래, 전부 다 잔반으로서 이렇게 농민들의 울분을, 농민들의 불만을 대변했던 사람들이다. 아시겠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홍경래의 난이 밀란의 선구자로서 잔반인 홍경래가 주도했고, 특히 이제 중소상인이나 영세농이나 그 당시 광산에 많이, 그 당시 그 평안도 지방이니까 광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청천강 이북에 여러 곳을 장악하고 5개월 만에 결국은 평정했지만은 조선 후기에 큰 파문이 일었습니다. 1811년 19세기 초에 홍경래 난이 일어난 이후로 1862년 임술 밀란은 원래 경상도 진주에서 일어난 진주 밀란이라고 했는데, 원래 진주가 이제 충제의 고향 아닙니까? 그 유명한 논개가 임질일한 때 적장을 끌어안고 남강으로, 그죠? 강낭콩처럼 뭐 푸른 그 논개라는 시가 있잖아요. 옛날에 잊어먹었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근데 그 논개의 고장인 진주가 밀란의 고장처럼 인식돼. 사람 진주 밀란 그러니까, 그래서 진주 사람들이 불만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좀 바꿔주세요 해가지고, 야, 그러면 지역 중심의 개념보다, 예, 연도 중심의 개념으로 임술련 밀란, 그래서 임술 밀란이야. 이해할 수 있겠죠? 진주 밀란입니다. 잔반의 지하, 똑같아요. 잔반의 지하 아래 농민들이 진수성을 점령하고
역시 이 진주 임술 밀란을 계기로 해서 밀란이 전국으로 확산되게 되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저랑 함께 한번 봤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재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잠시 좀 중요한 것들만 짚어주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디부터입니까? 조선 후기. 여러분 교재로는 289쪽이죠. 그죠? 사회 구조 변동. 거기 그 290쪽 체계에 그림이 아주 잘 나왔어요. 이 그림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림을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해 놓고 잘 들여다보십시오. 그러면서 제가 수업 시간에 한 말이나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 개념들이 이 그림 속에서 떠올라야 돼. 알겠죠? 그러면 어떤 언어로 어떤 문제로 출제되더라도 여러분들은 맞힐 수 있어요. 알겠어요? 거기 보세요. 신분제 변동 다 본 내용이죠. 양반들이 어떻게 변해갔나. 몰라이 간 사람 양반도 있지만은 직권 양반, 향반, 잔반 개념들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중간계층의 신분 상승운동 서얼 그렇습니다. 영정조 때 서얼들이 상소운동 기억나세요? 기술관들은 또 뭐라고 그랬죠? 소청운동 구분할 줄 알 것. 이 작은 것들이 여러분들 괴롭혀요. 상소운동은 누가 했다고? 누가? 서얼들이. 알겠죠? 소청운동은 누가 했다고? 기술관들이 했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영정조 때 상소운동을 전개한 것은 서얼이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세요. 기술직에 종사하며 축적된 재산과 탄탄한 실무 경력을 바탕으로 신분 상승을 촉구. 그래서 이들이 소청운동을 전개했다. 신분 상승운동 됐죠? 노비 해방 다 나왔습니다. 노비 종목법 개념을 아는지 그죠? 1801년 19세기 초에 노비 6만 6천 명이 해방됐고 이게 공노비예요. 먼저 국가 소유 노비, 관청 소유 노비가 19세기 초 1801년 순조 때 먼저 해방되고 1894년 갑오개혁 때 다시 산노비까지 해방되었다. 신분제가 철폐된 게 갑오개혁이니까요. 됐죠? 그리고 292쪽에 있는 그 그림도 아까 제가 칠판에 지난 시간에 적어드렸던 그런 내용이니까 15세기 양천제 법제상이었다. 16세기 이후에는 반상제가 실제상 신분으로서 고정돼 갔다. 그 고정된 신분이 양반, 중인, 상민, 노비 이렇게 삼각형 피라미드 구조로 있었는데 17, 18세기에 이런 거대한 변화가 이들을 어디로 끌어내서 알겠어요? 도시로 끌어내서 그 도시에 있어서 거대한 변화를 야기하고 또 뭐예요? 거기 등장했던 중인이나 상민이나 노비 가운데 대다수가 양반으로 뛰어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19세기에는 그림을 좀 조정해야 돼. 양반 면적이 훨씬 더 넓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70%가 양반이 되었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이게 양반, 그죠? 그 다음에 중인, 그 다음에 상민, 노비 이런 식으로 지금 이 그림을 좀 조정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가족제도 변화, 혼인. 여러분, 중요표시 왕창 무조건 출제됩니다. 항상 나오는 문제예요. 조선 전기에는 남녀 차별이 그다지 심하지 않았다. 부모를 돌아가면서 자식이 모시기도 하고, 제사도 돌아가면서 모시기도 했다. 상속도 어떻게, 자녀 균분 상속. 이게 조선 전기야, 무조건. 근데 이제 차별이 심화됐다. 아버지 중심이다. 큰아들 중심이다. 서울 차별이 심했다.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17세기 이후야. 오케이. 왜? 17세기 이후에 성리학적 질서를 강화하고 가부장적인 종법 중심의 알겠어요? 그런 사회로 갔더라. 시험에 잘 나옵니다. 여성의 지위 문제, 혼인 문제.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거기 그 293쪽에 인구 변동도 특별히 좀 잘 알아두세요. 알겠어요? 이렇게 그 최근에 국사 교과서가 수정되면서 들어간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구체적인 디테일한 최근 그 사회과학 연구의 성과가 반영돼서 이런 내용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남성만 기록했다는 거 알겠어요? 호적대장에 3년마다 호적대장을 만들었고 인구 통계는 남성만 기록했다. 왜 남성만 잡았느냐? 호적도 호패도 남성만이야. 알겠나요? 왜? 세금 내는 대상자가 남성이기 때문에 알겠어요? 그래서 성인 남성만입니다. 경상, 전라, 충청도가 인구가 50%가 있었고 강원, 경기에 20%, 평안, 함경, 황해도에 30%가 있었다. 알겠죠? 세종 때 인구가 10만 명이었고 지금은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인데 100배가 늘었죠. 세종 때 비해서. 그 다음에 이제 향촌 질서 변화. 오늘 이 시간에 본격적으로 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이 그림만 머릿속에 잘 집어넣어 놓으면 여기에 있는 내용들을 죄다 이해할 수 있다. 양반 지배 그 향촌 지배가 약화됐다. 이게 구향 얘기죠. 신향이 등장해서 이들의 지배력이 약화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농민층이 분화했다. 농민 가운데 지주인 사람도 있었다. 알겠어요? 지주 가운데 농민 사람도 있었고 이렇게 그 원래 양반 지주인 경우도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임노동자 내용 다 나왔죠? 사회불안의 심화, 애언사상의 대두, 천주교의 전파,
잘 봤습니다. 거기 밑에 295쪽에 천주교 박해 내용 보세요. 조상 숭배를 거부해서, 다시 말하면 제사 거부, 알겠어요? 제사 거부 때문에 결국은 이 제사 거부를 이렇게도 얘기해요. 전례 문제라고. 알겠어요? 천주교가 전례되었다라는 얘기하라. 제사를 집전한다 할 때 예법을 집전하는, 알겠어요? 전례 문제입니다. 전례 문제. 그러니까 혹시 이건 모르는 얘기야라고 하지 말고, 아, 이건 전례 문제는 제사를 거부했다는 얘기구나, 이렇게 판단해 주십시오. 또 외세와 결탁을 우려해서 가부장적 가족 질서를, 성리학적 질서를 흔드는 근본적인 사상이다. 이런 것들 때문에 순서대로 봐봐. 1791년 신해 박해, 1801년 순조 원년의 신유 박해, 노론 때 노론이 탄압한다고 그랬죠. 예, 노론이 탄압하고 남이 집권하면 천주교에 대해서 온유한 정책, 유화책을 쓰더라. 정해 박해, 그 다음에 기해 박해, 그 다음에 병호 박해, 김대건이 순교한 게 병호 박해예요. 순교한 게. 그 다음에 병인 박해, 1866년 이게 가장 큰 박해였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병인 양요의 계기가 되었다. 됐나요? 동학의 발생 다 본 내용들이죠? 오늘 이 시간에 본 내용들이죠. 농민은 한 거 봐봐. 농민은 한 거, 거기 박스 안에 들어있는 거, 조선 후기 농민층의 동향, 생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었다. 농민들의 자구책 때문에 분농층이 성장하고 몰락 농민이 생겼고 새로운 종교에 농민들이 많이 공감하게 됐다. 그죠? 항제 거세 밀란을 일으켰다. 항조 거세 밀란을 일으켰다. 그죠? 또 하나는 뭐냐? 영농 기술을 개발하고 생활 개선을 위한 노력입니다. 분농층은 경영 분농이 돼서 신분 상승을 추구하고, 그래서 신향이 돼서 향촌에서 새로운 지배 세력으로 편입돼 가고 있다고 그랬죠? 토지 이탈, 예, 일부는 이렇게, 예, 나와서 농민은 토지 이탈입니다. 도시로 와서 도시 노동자가 됐다. 됐어요? 그 다음에 19세기 세도정치 결과 삼정이 문란해지고, 삼정 문란 결과 농민의 소극적인 저항과 함께 농민의 적극적인 저항인, 예, 농촌 봉기가 있었다. 농민 봉기가 있었다. 홍경래은안과 지도에서 저 평안도 지방, 정주 지방을 근거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임술 농민 봉기는 어디를 근거로? 그렇죠. 진주를 근거로 해서 이렇게 해서 쫙 봤어요. 특히 그 297쪽에 아래에 있는 울산 지방의 호적을 예로 들어서 인구 변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반 인구가 1729년에 26.29 퍼센테이지죠. 근데 이제 어때요? 1765년에 40%, 그 다음에 1867년에는 무려 65.48%로 양반이 크게 늘었다 이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리고 상민은 어때? 상민은 점점 좁니다. 노비도 점점 좁니다. 결국 이것이 가져오게 될 결과는 뭐냐? 그러면 어때? 양반 수가 늘면 국가는 세금 많이 거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양반은 면세 면역이니까. 그죠? 대신 어때? 남아있는 농민들이 세금을 덤태기 써. 그래서 뭐요? 삼정문란이 발생한 거야. 이해하시겠죠? 예, 이렇게 그 밑에 있는 그래프도 위에 있는 표를, 예, 역시 반영한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잘 보시고 시험에 수능에 이미 몇 번씩 나왔던 그런 자료이기도 합니다.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이제 근현대 사회는 안 해도 되겠죠? 근현대 사회 다시 다룰 거니까 이렇게 해서 사회사를 다 끝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문화사, 대망의 문화사입니다. 시험에 잘 나오는 여러 가지 문화재, 그림들, 그죠? 이런 것들을 이제 또 여러분과 함께 신나게 재밌게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합시다. 수고했어요.